곡간의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도 굶어 죽는 것들에겐 내줄 한 톨은 없느니라. 흉년이 지독하게 든 개성송도. 온 고을의 곡식이 어느 부자의 곡간 하나에 죄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 곡간에선 곡식이 썩어 넘쳐나는데 저작거리에선 굶주린 백성이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 갔지요. 나라의 진율 곡간마저 바닥이 나 사람들은 굵은 자물쇠가 채워진 그 곡간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철옹성 같은 곡간 앞에 낡은 나무 대박 하나만 손에 쥔 여인이 재전 재산을 걸고 홀로 걸어 나왔지요. 은자도 군사도 없는 이 여인은 대체 무엇을 믿고 그 부자와 맞섰으며 흉년마다 그니를 울린 오래된 사연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 저작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의 장사치들이 모두 우러러보던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개성, 사람들이 송도라 부르던 상업의 도시였지요. 송도의 저작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단과 인삼과 곡식이 수레마다 실려 팔도로 흩어졌고 돈이 강물처럼 흘렀죠. 그 저작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름을 대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막덕이라 하였습니다. 곡물과 포목을 아울러 다루는 큰 상단의 여행수, 그러니까 여자 우두머리였지요. 송도 바닥에서 여인의 몸으로 상단을 이끄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덕의 이름을 아는 이는 많아도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지요. 막덕은 본디 관가의 종, 관비의 딸로 태어난 천한 몸이었습니다. 그니가 어찌하여 송도 제일 가는 여행수가 되었는가? 그 사연을 알려면 20해도 더 지난 어느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해에는 온 나라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나무 껍질마저 벗겨 먹던 시절이었죠. 어린 막덕은 호러미의 손을 잡고 관가, 곡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진율이 열린 날이었죠. 사람들은 새벽부터 대박 하나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막덕의 어미는 병든 몸으로 그 줄 끝에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나절을 기다린 끝에 모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관노가 대박으로 좁쌀을 대어 자루에 부어주었지요. 그런데 그 대박이 어찌나 얕게 깎였는지 반도 차지 않은 되었습니다. 어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붙들고 대박이 모자라니 아이가 사흘을 굶었다며 한 줌만 더 얹어 달라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곡식이 아니라 매질이었습니다. 관노는 대박을 휘둘러 어미의 얼굴을 후려쳤지요. 어미는 좁쌀 자루를 끌어안은 채 언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린 막덕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박 한 대를 다 못 채운 것이 그 겨울 모녀의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그 좁쌀이 떨어지던 날 밤, 어미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지요. 어미는 마지막 숨으로 되는 곧 하늘이며 돼지를 속이는 자에게는 하늘도 등을 돌린다는 말을 남겼지요. 그 한마디가 어린 막덕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어미를 잃은 막덕은 그 길로 관가의 종이 되었습니다. 부엌대기로, 물동이꾼으로, 곡간지기로 10년을 살았지요. 남들이 잠든 밤에도 막덕은 곡간에서 곡식을 대고 또 되었습니다. 관가에 곡식을 대면서도 그니는 한 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대박은 언제나 고봉으로 꼭꼭 눌러 담았지요. 곡간을 드나들던 상인들이 그 대박질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종의 돼지는 자로 잰 듯하다는 말이 저작거리에 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늙은 객주 하나가 그 소문을 듣고 관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막덕의 스승이 되는 신객주였습니다. 신객주는 막덕의 몸값을 치러 종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지요. 그날 막덕은 처음으로 관가의 문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20해가 흐른 지금 그 계집종은 송도 제1의 여행수가 되었습니다. 막덕의 상단이 다루는 곡식은 한 해에도 수천 섬이었지요. 그러나 막덕은 아직도 낡은 나무 대박 하나를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손잡이가 닳고 모서리가 반질반질해진 스승에게 물려받은 대박이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 대박을 막덕의 대박이라 불렀습니다. 막덕의 대박으로 되면 한 톨도 모자라는 법이 없다 하여 백성들은 그니를 믿고 곡식을 샀지요. 재물은 쌓였지만 막덕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겨울의 좁쌀 자루가 얹혀 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니의 손끝이 저려왔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을 흉년이 바로 그의 여름 송도에 들이닥칠 줄을. 그 여름 흉년의 이야기를 풀기 전에 막덕이 걸어온 20해를 잠시 들여다볼까 합니다. 관가의 문을 걸어 나온 어린 막덕은 곧장 신객주의 상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곡식 섬을 나르고 장부에 먹을 가는 일부터 배웠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막덕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남보다 먼저 일어나 곡간을 쓸고 밤이면 남보다 늦도록 대박치를 익혔지요. 신객주는 그런 막덕에게 장사의 이치를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언제나 신용 두 글자였지요.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재주보다 한 번 한 약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먼저라 하였습니다. 막덕은 그 가르침을 뼈에 새겼지요. 처음 제 손으로 곡식을 흥정하던 날, 막덕은 대를 한 톨도 깎지 않았습니다. 곁에 늙은 차인들은 그래서야 남는 게 있겠느냐며 혀를 찼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덕의 대박이 바르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하나둘 막덕에게만 곡식을 사러 온 것이지요. 되를 깎아 한 푼을 남기는 대신 막덕은 사람의 마음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막덕에게 첫 시련이 닥친 것은 상단 일을 맡은 지 몇 해 되지 않아서였지요. 그 해에도 흉년이 들어 곡식 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막덕은 봄에 미리 값을 받고 가을에 곡식을 대기로 여러 상인과 약조를 해둔 터였지요. 그런데 고가가 치솟는 바람에 약조한 값에 곡식을 대면 상단이 크게 밑질 판이었습니다. 차인들은 하나같이 약조를 깨자고 막덕을 부추겼지요. 값이 이렇게 올랐으니 물러달라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덕은 고개를 저었지요. 막덕은 제 곡간을 헐고 빚을 내어 약조한 값 그대로 곡식을 한 섬도 어김없이 대주었습니다. 그의 상단은 큰 손해를 보았지요. 곁에서 보던 이들은 막덕이 미련하다며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듬해가 되자 그 미련함이 곱절 넘는 복이 되어 돌아왔지요. 막덕이 손해를 무릅쓰고 약조를 지켰다는 소문이 팔도로 퍼진 것입니다. 막덕의 말 한마디가 곧 증설하여 팔도의 미국상들이 앞다투어 막덕과 거래하려 들었지요. 삼남의 큰 상인도 서관의 뱃사람도 막덕이라면 곡식을 외상으로도 선뜻 내주었습니다. 곡간을 헐어 얻은 것이 도리어 팔도에 걸친 신용의 그물이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막덕의 상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객주가 나이 들어 뒷방으로 물러앉을 무렵 막덕은 어엿한 송도의 여행수가 되어 있었지요. 스승은 상단의 살림을 막덕에게 맡기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관비의 딸은 20해 만에 송도 제1의 여행수가 된 것이지요. 막덕이 20해를 두고 쌓아 온 이 신용의 그물이 훗날 온 송도를 살릴 미천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그 여름의 흉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여름, 송도 저작거리는 여느 때처럼 흥청거렸습니다. 막덕의 상단 앞에는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줄을 섰지요. 막덕은 손수대박을 들고 나와 한 사람 곡식을 대어 주었습니다. 값을 더 얹지도 되를 깎지도 않았지요. 가난한 노파가 오면 대박을 슬쩍 고봉으로 눌러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막덕을 두고 백성들은 되질 바른 행수라 불렀지요. 장사람 본디 한 푼이라도 더 남기는 것이 이치이건만 막덕은 거꾸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막덕의 상단은 해마다 커졌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 까닭을 막덕은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막덕의 스승은 늙은 객주, 신객주였습니다. 젊어서 팔도를 누빈 큰 장사치였으나 이제는 허리가 굽고 기침을 달고 사는 노인이었지요. 신객주는 막덕을 종의 신세에서 건져낸 은인이자 장사의 이치를 가르친 아버지 같은 이였습니다. 그가 막덕에게 늘 이르던 말이 있었지요. 곳간에 재물을 쌓지 말고 사람 마음에 신용을 쌓아라. 곳간은 불이 나면 그만이지만 사람 마음에 쌓은 것은 6년에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막덕이 품고 다니는 낡은 대박도 실은 신객주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신객주는 그 대박으로 40년을 되지라며 한 톨도 속인 적이 없다 하였지요. 이 대박이 너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해도 굶주릴 때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하였지요. 그 말과 함께 물려받은 대박을 막덕은 제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신객주의 가르침은 대박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도의 미국상들과 오래 쌓은 신용의 끈을 막덕에게 물려주었지요. 삼남의 큰 미국상도 서관의 뱃사람도 신객주의 이름이라면 두말 없이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막덕은 그 끈을 이어받아 제 신용으로 더욱 단단히 엮어갔지요. 언젠가 이 신용의 그물이 온 송도를 살릴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그 무렵 송도에는 또 다른 큰 상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고라 부르던 차대석이었지요. 도고란 한 가지 물건을 통째로 사서 값을 제 마음대로 매기는 큰 장사치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차대석은 송도의 곡물도가, 그러니까 곡식 창고를 거의 다 손에 쥐고 있었지요. 예성강 벽난 나루에 드나드는 곡식 배도 그의 허락 없이는 짐을 부리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곡물상들은 대개 차대석에게 빚을 지고 어음을 잡혀 옴짝달싹 못했지요. 차대석은 그 빈문서를 쥐고 상인들을 제 손발처럼 부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상인이 있으면 왈자들을 보내 겁을 주었지요. 그렇게 차대석은 송도의 곡식 물기를 제 뜻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차대석에게 세상의 이치란 오직 하나였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러자면 물건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 차대석의 눈에 막덕은 참으로 못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값을 후려치지도 되를 깎지도 않으니 도무지 손발이 맞지 않았지요. 게다가 백성들이 죄다 막덕에게만 몰리니 배알이 뒤틀렸습니다. 어느 날 차대석은 왈자 며칠 거느리고 막덕의 상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막덕이 되지라는 대박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지요. 고봉으로 되어주고 남는 게 있기는 하오? 그 잘난 대박으로 언제까지 배를 골지 않고 버티나 봅시다. 막덕은 하던 돼지를 멈추지 않고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되를 속여 쌓은 곳간은 흉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 말에 차대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지요. 두고 보시오. 머지않아 그 대박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될 테니. 차대석이 그리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의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하늘만 원망할 때 차대석은 남몰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흉년이야말로 곡식으로 큰돈을 만질 절호의 기회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의 곳간에는 이미 헐값에 사들인 곡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러나 다가오는 흉년의 그림자는 이미 송도의 지붕 위에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다 가도록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는 갈라져 흙먼지가 일었고 밭의 곡식은 뿌리째 말라 죽어갔지요. 개성 어귀의 저수지마저 바닥을 드러내 물고기가 진을 위에서 파닥거렸습니다. 농부들은 타들어가는 논둑에 주저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지요. 가을거지가 코앞인데 거둘 것이 없으니 흉년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그늘처럼 내려앉았지요. 바로 이때 차대석이 오래 벼르던 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저작거리에 흉흉한 소문부터 퍼뜨렸지요. 남녘에도 큰 가뭄이 들어 삼남의 곡식이 씨가 말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북쪽 국경에 군사가 모여 군량으로 곡식을 죄다 걷어 간다는 말까지 보탰지요. 이런 소문이 도니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곡식을 사재기 하려 들었습니다. 곡식 값은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틈을 노려 차대석은 은밀히 곡식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 문서를 쥐고 있던 작은 곡물상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지요. 빚을 탕감해줄 터이니 가진 곡식을 죄다 제게 넘기라 을렀습니다. 빚에 목이 눌린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곡식을 넘길 수밖에 없었지요. 차대석의 왈자들은 벽난나루를 지키고 서서 들어오는 곡식 배를 죄다 가로챘습니다. 뱃사람들은 차대석에게 짐을 넘기지 않으면 나루의 배를 댈 수조차 없었지요. 그렇게 송도로 들어오는 곡식이란 곡식은 모조리 차대석의 곳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송도의 곡식은 차대석의 곳간 하나에 산더미로 쌓였지요. 그는 곳간마다 굵은 자물쇠를 채우고 왈자들에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곡식을 조금씩만 풀며 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지요. 쌀 한 대 값이 봄에는 엽전 몇 잎이더니 이제는 은자 한 양을 웃돌았습니다. 10배가 넘게 뛴 값이었지요. 가난한 백성은 그 값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품을 팔아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이들이 먼저 굶기 시작했지요. 저작거리 골목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젖이 마른 어미는 우는 아이를 안고 발을 굴렀고 늙은이들은 문밖 출입을 끊었지요. 그런데도 차대석의 곳간 앞에서는 곡식이 은자를 받고서야 찔끔찔끔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곳간을 두고 피 빨아먹는 곳간이라 수군거렸지요. 막덕은 이 모든 일을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곡식 값이 오르는 것이야 흉년이면 있는 일이라 쳐도 이번은 결이 달랐지요. 누군가 일부러 곡식을 감추고 값을 쥐어짜고 있음을 막덕은 되지라는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막덕은 제 상단의 곡식이라도 헐값에 풀어 백성을 먹이려 했지요. 그러나 막덕의 곳간에 쌓인 곡식도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곡식을 사나흘 만에 다 풀고 나니 더는 사들일 곳이 없었지요. 어디서 곡식을 떼어 오려 해도 길목마다 차대석의 손이 뻗어 있었습니다.
삼남에서 배로 오던 곡식은 병난 나루에서 차대석에게 가로채였죠. 평소 거래하던 상인들마저 차대석의 빚에 묶여 막덕에게 곡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막덕은 그제야 차대석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깨달았지요. 저작거리에서 굶어 쓰러지는 사람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막덕의 곳간은 텅 비어갔습니다. 막덕의 애가 타들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막덕은 저작거리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이 싸늘하게 식은 아이를 품에 안고 넋을 놓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광경이 막덕의 눈에 박히는 순간, 20해 전 그 겨울이 되살아났습니다. 막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지요.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막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흉년의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성 밖에는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유랑민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지요.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고 풀뿌리를 캐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마저 떨어진 이들은 흙을 파 먹다 배가 부어 쓰러지기도 했지요. 젖먹이를 아는 어미가 제 아이를 남의 집 문간에 두고 돌아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작거리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본디 이런 흉년에는 관가가 곡간을 열어 백성을 진율하는 법이었습니다. 개성유수도 진작에 관가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먹이려 했지요. 그러나 관가의 곡간을 열어보니 그 안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차대석이 관가에 드나드는 곡식마저 진작에 헐값으로 사재기에 버린 탓이었지요. 흉년이 들 낌새를 남보다 먼저 챈 차대석이 관가의 곡식이 채워지기도 전에 길목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유수는 텅 빈 관가 곡간을 보고 발을 굴렀지요. 백성을 먹이고 싶어도 먹일 곡식이 없으니 청렴한 관리로서도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수는 곡식을 감춘 자가 있음을 짐작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해 애만 태웠지요. 그러는 사이에도 차대석은 곡간의 자물쇠를 더욱 굳게 채웠습니다. 그는 곡식을 조금씩만 흘리며 값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는 데에만 골몰했지요. 행여 다른 데서 곡식이 들어와 값이 내릴까 왈자를 풀어 나루마다 물기를 단속했습니다. 송도로 들어오려는 곡식 배는 그의 허락 없이는 짐 한 섬 부릴 수 없었지요. 그렇게 온 고을의 숨통이 차대석의 소나귀에 잡혀버렸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곡간 앞에 몰려가 곡식을 풀라 아우성쳤지요. 그러나 왈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곡식을 눈앞에 두고도 굶어야 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지요. 막덕은 그 아우성 한복판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곡간 앞에서 쫓겨나는 백성들의 모습에 20해 전 매를 맞고 쓰러지던 어미가 겹쳐 보였지요. 막덕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관가도 손을 놓은 이 흉년을 막덕은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만은 없었지요. 누군가는 이 얼어붙은 곡간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막덕은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지요. 그날 밤, 막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막덕은 상단의 차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차인이란 상단의 심부름과 흥정을 도맡는 일꾼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억수라는 젊은 차인이 있었지요. 억수는 소도 넘어뜨릴 만한 힘장사에 막덕을 제 어미처럼 따르는 우직한 사내였습니다. 막덕은 억수에게 보찜을 치워 삼남으로 내려보냈지요. 평소 신용으로 거래하던 미국상들에게서 곡식을 떼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돌아온 억수의 보찜은 텅 비어 있었지요. 억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가는 나루마다 차 도고의 왈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실으려는 배는 아예 짐을 못 부리게 막아놨습니다요. 막덕은 서관으로도 해서로도 사람을 보냈지만 결과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차대석의 손은 송도로 통하는 물길마다 뻗어 있었지요. 빚에 묶인 상인들은 막덕을 안쓰러워하면서도 곡식 한 섬 내주지 못했습니다. 차대석의 빈문서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막덕이 아무리 신용이 두텁다 한들 당장 곳간이 비어서는 백성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하루에도 몇 사람씩 굶어 쓰러졌지요. 막덕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대석이 제 발로 막덕의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걸치고 살찐 얼굴에 느물느물한 웃음을 띠고 있었지요. 차대석은 막덕 앞에 털썩 앉더니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막덕 행수, 우리 서로 힘 빼지 말고 손을 잡읍시다. 백성들이 죄다 그대 돼지를 믿으니 그대가 값을 매기면 온 송도가 그 값을 따를 것이오. 내가 곡식을 대줄 터이니 그대는 값만 올려 받으시오. 그리하면 흉년 한 번에 우리 둘이 평생 놀고 먹을 재물을 주게 될 것이오. 막덕은 되질하던 손을 멈추고 차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굶어 죽는 백성의 등을 밟고 쌓은 재물로 무슨 낯으로 놀고 먹으란 말입니까? 나는 그런 곳간이라면 은자가 산더미로 쌓여도 곁에 두지 않겠습니다. 차대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걷혔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이죽거렸지요. 곧 그 대박을 들고 내 곳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을 테니 두고 봅시다. 차대석이 왈자들을 거느리고 돌아간 뒤 억수가 분해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막덕은 그런 억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지요. 막덕은 차대석의 회유가 도리어 제 결심을 굳게 다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런 자에게 굽히느니 차라리 가진 것을 다 잃는 편이 낫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막덕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곡식은 바닥났고 곡식을 구할 길은 죄다 막혀 있었으니까요. 차대석의 말대로 이대로 가면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막덕은 홀로 상단 곳간에 앉아 낡은 대박을 어루만졌습니다. 스승이 물려준 대박의 다른 손잡이가 손바닥에 서늘하게 닿았지요. 막덕은 스승의 가르침을 곱씹었습니다. 곳간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신용을 쌓으라던 그 말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떠올랐지요. 문득 막덕의 머릿속에 한 가닥 길이 스쳤습니다. 차대석이 쥔 것은 송도의 곳간과 나룻뿐 팔도의 사람 마음까지 쥔 것은 아니었지요. 막덕이 20해를 두고 쌓아온 신용의 그물이 아직 그니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막덕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막덕은 스승 신객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객주는 지난 겨울부터 자리보전을 하고 있었지요. 막덕이 방문을 열자 스승은 마른 기침을 콜록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막덕은 스승의 야윈 손을 잡고 저작거리의 이를 낱낱이 아뢰었지요. 차대석이 곡식을 독차지하고 백성이 굶어 죽는 사연을 듣자 스승의 눈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신객주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자, 도고가 쥔 것은 병란 나루와 송도의 곳간뿐이니라. 허나 팔도의 백길이 어디 그 큰 나루 하나뿐이더냐. 스승은 젊어서 제가 드나들던 작은 포구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강하구의 갈대밭 사이 샛나루며 산을 넘는 우마차 길까지 소상히 짚어주었지요. 차대석의 왈자들이 지키는 큰 나루를 피해 그 샛길로 곡식을 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삼남과 서관의 미곡상들은 아직도 이 늙은이의 이름을 잊지 않았을 게다.
내 대박을 믿는다 전하고 외상으로라도 곡식을 풀어달라 청하여라. 스승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표 하나를 막덕에게 쥐어 주었습니다. 평생 신용으로 맺은 상인들만이 알아보는 신객주의 예표였죠. 그 신표와 막덕의 대박이면 팔도의 상인들이 곡식을 내주리라 하였습니다. 다만 스승은 한 가지를 무겁게 일렀지요. 이 일은 내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자, 도구가 낌새를 채면 내 목을 조를 것이니 물길 밑바닥으로 조용히 움직여야 하느니라. 막덕은 스승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신객주가 마지막으로 대박을 가리키며 나치게 웃었지요. 곡간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쌓은 것이 이제 너를 지킬 때가 왔구나. 막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스승의 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깊은 기침 소리가 자꾸만 뒤통수에 걸렸지요. 막덕은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치며 저작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막덕은 성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백성 수십 명이 담벼락에 기대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언년 할멈이라는 늙은 아낙이 손주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만 껌뻑일 뿐 울 기운조차 없어 보였지요. 언년 할멈은 막덕을 알아보고는 마른 손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막덕 행수, 이 아이가 사흘을 굶었소. 대박의 반만이라도 좋으니 곡식 한 줌만 나눠주오. 막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보찜을 풀었습니다. 상단에 남은 마지막 좁쌀 한 줌이 보찜 바닥에 들어 있었지요. 막덕은 그 좁쌀을 언년 할멈의 손에 고봉으로 대어 쥐어 주었습니다. 20해 전 제 어미가 받지 못한 그 한 줌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언년 할멈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곡식을 받아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신락 같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울 기운조차 없던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둘러선 사람들이 도리어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막덕의 보찜은 이미 텅 비어 있었지요. 수십 명의 굶주린 눈을 다 채우기에는 막덕이 가진 것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담벼락에 늘어선 이들이 말없이 막덕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들이 막덕의 가슴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막덕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막덕은 굶주린 백성들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겨울만은 20해 전과 다르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막덕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날부터 막덕은 은밀히 계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막덕은 상단에서 입이 무거운 차인들만 골라 밤중에 불러 모았지요. 그들에게 스승의 옛 신표와 막덕의 대박 이야기를 지니게 하여 삼남과 서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큰 길과 큰 나루는 피하고 스승이 일러준 갈대, 샛나루와 산길로만 다니라 신신당부했지요. 차인들은 밤이슬을 맞으며 팔도의 미국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과연 신객주의 신표를 알아본 늙은 미국상들은 하나같이 반가워했지요. 게다가 막덕의 정직한 대박 소문은 이미 팔도에 퍼져 있었습니다. 미국상들은 당장 값을 다 치르지 못해도 좋다며 곡식을 외상으로 풀어주었죠. 막덕의 대박이라면 언젠가 한 톨도 어김없이 갚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20해를 쌓은 신용이 마침내 곡식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곡식을 사들이고 배를 부리는 데에는 큰 돈이 들었습니다. 막덕은 망설임 없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지요. 상단의 곡간과 점포를 저당 잡히고 살던 집과 폐물까지 죄다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20해를 억척으로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곡식과 뱃삭수로 흘러나갔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억수가 걱정스레 만류했습니다. 행수 어른, 이러다 정말 알거지가 되십니다요. 막덕은 담담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곳간은 비어도 사람은 남지 않느냐. 그렇게 모인 곡식은 밤을 틈타 조금씩 송도로 스며들었습니다. 갈대밭 샛나루에 배가 닿으면 차인들이 어둠 속에서 곡식 섬을 쳐 날랐지요. 막덕은 성 밖 외진 폐창고 하나를 빌려 그 곡식을 남몰래 쌓아 두었습니다. 낮에는 인적 없는 폐창고였지만 밤이 되면 곡식 섬을 친 차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요. 막덕은 그 곡식 섬마다 손수표를 해두고 들고 난 것을 장부에 한 톨까지 적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대로 보는 눈이 없어도 셈은 언제나 바르게 했죠. 낮에는 텅 빈 듯 보이던 창고가 밤마다 곡식으로 채워져 갔지요. 물론 그 길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곡식 섬을 나르던 차인들이 차대석의 왈자와 마주칠 뻔했지요. 억수가 술 취한 지게꾼인 청 너스레를 떨어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막덕의 심장은 그럴 때마다 오그라들었지요. 차대석이 낌새를 채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을 애쓴 끝에 폐창고에는 제법 곡식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막덕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지요. 성 밖에 쌓인 곡식만으로는 굶주린 온 송도를 다 먹이기에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차대석의 곳간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곡식이 자물쇠 뒤에 잠들어 있었지요. 그 곳간을 열지 않고서는 곳간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막덕은 밤마다 폐창고에 앉아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지요. 어떻게 하면 차대석이 제 발로 그 곳간을 헐값에 10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막덕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대석의 가장 큰 미천이자 가장 큰 어점, 그것은 바로 그의 끝없는 탐욕이었지요. 막덕은 그 탐욕을 미끼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인들을 팔도로 흩어보냈지만 막덕은 가장 중한 걸음만은 제 발로 나섰습니다. 바로 삼남의 늙은 미국상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그 미국상은 신객주와 40년을 신용으로 거래한 예벗이었습니다. 곡식을 가장 많이 쥔 이가 바로 그였으니 그를 얻지 못하면 큰일을 도모할 수 없었지요. 막덕은 억수만을 데리고 밤길을 재촉해 삼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길에는 어김없이 차대석에 눈이 깔려 있어 두 사람은 산길로만 돌아갔죠. 며칠을 걸어 다다른 미국상의 곳간에는 과연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막덕은 신객주의 옛 신표를 내보이며 사정을 아뢰었지요. 송도 백성이 굶어 죽어가니 곡식을 외상으로라도 풀어달라 청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미국상은 선뜻 곡식을 내주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지요. 차대석의 위세가 삼남까지 뻗쳐 그와 척을 치면 안갚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막덕이 전 재산을 저당 잡혔다는 소문도 이미 들려온 터였지요. 외상으로 준 곡식값을 영영 못 받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막덕은 그 마음을 탓하지 않았지요. 다만 품에서 낡은 대박을 꺼내 조용히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객주가 40년을 되지라던 바로 그 대박이었지요. 미국상은 그 대박을 알아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막덕은 담담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지요. 이 대박으로 되어 갚을 터이니 한 톨도 어김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늙은 미국상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곳간을 활짝 열어 곡식을 아낌없이 내주었지요. 값은 송도의 곡식이 다 팔린 뒤에 천천히 받겠노라 하였습니다. 신객주의 대박과 막덕의 신용이 곳간의 자물쇠를 연 것이지요.
막덕은 그 곡식을 배에 싣되 병난 큰 나루가 아니라 갈대밭 샛나루로 향하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요. 장마 뒤라 강물이 불어 배가 몇 번이나 여울에 걸렸습니다. 억수가 물에 뛰어들어 밧줄을 끌며 배를 밀어냈지요. 물살이 세찬 여울에서는 막덕도 치맛자락을 걷고 함께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곡식 한 섬이라도 물에 빠뜨릴 새라 두 사람은 이를 악물고 배를 끌었지요. 밤이면 관솔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갔습니다. 차대석의 왈자에게 들킬까 막덕의 심장은 내내 오그라들었지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애쓴 끝에 곡식은 겨우 성 박패창고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막덕은 곡식 섬을 어루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이 삼남의 곡식만으로 굶주린 온 송도를 다 먹이기에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막덕에게는 판을 단숨에 뒤엎을 더 큰 한 방이 필요했죠. 그 한 방을 위해 막덕의 눈은 이제 서관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막덕이 노리는 승부수는 곡식을 가득 실은 큰 배 한 척이었습니다. 성박 폐창고에 조금씩 쌓은 곡식으로는 고가를 흔들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큰 배 한 척이 한꺼번에 곡식을 쏟아놓는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 한 척이면 차대석이 쥔 고가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죠. 막덕은 그 큰 배를 서관 바다에서 구하기로 했습니다. 서관에는 신객주와 오래 거래하던 늙은 사공이 하나 있었지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서해의 물기를 송금처럼 아는 이였습니다. 막덕은 그 사공에게 은밀히 사람을 넣어 큰 배 한 척에 곡식을 실어달라 청했죠. 차대석의 눈을 피해야 하니 뱃길도 남들이 잘 모르는 물길로 잡아달라 하였습니다. 늙은 사공은 처음엔 위험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차대석의 왈자가 나루마다 진을 친 것을 그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객주의 신표와 막덕의 이름을 전해 듣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평생 신용으로 산 늙은 사공은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겠다 하였습니다. 그는 서관의 미곡상들을 설득해 큰 배가 넘치도록 곡식을 채웠지요. 곡식값은 훗날 송도의 곡식이 다 풀린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20해를 쌓은 막덕의 신용이 아니었다면 될 수 없는 일이었죠. 큰 배는 어둠을 틈타 서관의 포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남들이 다니지 않는 먼 물길로 돌아 송도를 향해 천천히 내려왔죠. 이 배 한 척에 막덕이 건 20해의 모든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막덕은 밤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 배가 무사하기를 빌었지요. 그러나 큰 배가 송도에 닿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차대석이 그 배의 낌새를 채기 전에 그를 완전히 판에서 끌어내리는 일이었죠. 막덕은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채비를 하였습니다. 차대석의 끝없는 탐욕을 낚아 제 발로 곡간을 10개 만들 미끼였지요. 막덕의 계책은 차대석의 탐욕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을 산더미로 쥔 차대석을 제 발로 그 곡식을 헐값에 토해 내게 만들자는 것이었지요. 그러자면 먼저 차대석이 고가가 끝없이 오르리라 굳게 믿게 해야 했습니다. 막덕은 저작거리의 거간꾼과 주막의 입방아를 슬그머니 이용했지요. 삼남의 흉년이 예상보다 더 지독해 고가가 지금의 곱절로 더 뛸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게다가 그 정직한 막덕조차 이제는 곡식을 비싼 값에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는 말까지 흘렸지요. 이 소문은 며칠 만에 차대석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차대석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그러던 차에 막덕이 제 발로 차대석의 곡간을 찾아왔습니다.
막덕은 짐짓 다급한 낯빛으로 곳간의 곡식을 비싼 값에라도 좀 나눠 달라 흥정을 붙였지요. 값은 부르는 대로 쳐 드릴 터이니 곡식 100선만 넘겨주시오. 차대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도도하던 막덕이 제 발로 굽히고 들어왔으니 고가는 정말 계속 오를 것이라 확신한 것이지요. 차대석은 값을 곱절로 부르며 막덕을 약 올렸습니다. 이제야 대박의 부질없음을 알았소. 값이 더 오를 터이니 사려거든 지금 곱절을 내시오. 막덕은 못 이기는 척 비싼 값을 치르고 곡식 얼마를 사왔죠. 겉으로는 손해보는 장사였지만 그 몇 섬이 차대석을 완전히 낚는 미끼였습니다. 차대석은 이제 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는 남은 재물을 죄다 끌어모아 곡식을 더 사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은자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지요. 차대석은 한양의 큰 전주에게 사람을 보내 거금을 빌렸습니다. 전주란 이자를 받고 큰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꾼을 이르는 말이었지요. 차대석은 그 빚으로 저작거리에 남은 곡식과 새로 들어오는 곡식까지 최고가로 싹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고가는 이제 곡식으로 미어터질 지경이 되었지요. 고가는 차대석이 값을 부르는 대로 천정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차대석은 곡간을 둘러보며 흡족한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그는 이번 흉년으로 송도의 재물을 죄다 제 것으로 만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진 도고는 까맣게 몰랐지요. 곡식을 비싸게 주면 줄수록 값이 떨어지는 날 제 목을 조를 밧줄이 굵어진다는 것을요. 한양 전주의 빚은 곡식을 되팔아야만 갚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막덕은 차대석이 곡식을 끌어안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서 더 쥐어라. 내가 쥔 것이 무거울수록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질 테니. 그러고는 막덕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서관의 큰 미국상에게 사람을 보내 곡식을 가득 실은 큰 배를 은밀히 띄우게 한 것이지요. 차대석이 송도의 곡식을 다 끌어안은 지금 그 큰 배 한 척이 저작거리의 고가를 단숨에 뒤엎을 칼이 될 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배가 무사히 송도에 닿는 일뿐이었지요. 곡식으로 곡간이 미어터지자 차대석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날마다 곡간을 돌며 산더미 같은 곡식 섬을 흐뭇하게 쓸어보았지요. 이 곡식이 죄다 은자로 바뀔 날을 그리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온 송도가 굶주리는 흉년에도 차대석의 집만은 딴 세상이었지요. 날마다 상다리가 휘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하인들이 굽실거리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차대석은 배를 두드리며 이 흉년이 제게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 여겼지요. 그 무렵 예전에 곡식을 대던 늙은 단골 하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곡식 몇 대만 외상으로 달라 사정했지요. 그러나 차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외상이라니 여기가 자성곡간인 줄 아시오. 은자를 가져오지 않으면 좁쌀 한 톨도 없소. 그는 늙은 단골을 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았지요. 곡식이 곡간에서 썩어나가는 판에도 굶는 이에게는 한 줌을 아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차대석은 값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곡식을 일부러 조금씩 강에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곡식이 귀해 보여야 값이 오른다는 참으로 악독한 셈이었지요. 굶어 죽는 백성을 눈앞에 두고 멀쩡한 곡식을 강물에 흘려보내니 하늘이 노할 일이었습니다. 차대석은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큰 지혜라도 부리는 양 우쭐거렸지요. 그는 송도의 재물이 죄다 제 곡간으로 흘러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막덕이 뒤에서 무슨 수를 쓰든
곧 제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비웃었지요. 그러나 차대석은 한 가지 이치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곳간의 곡식을 높이 쌓을수록 그 곡식이 값을 잃는 날 더 크게 무너진다는 이치를요. 게다가 그 곡식은 제 은자가 아니라 한양 전주에게서 빌린 빚으로 사들인 것이었지요. 값이 오르면 큰 돈을 쥐지만 값이 내리면 그 빚에 깔려 뼈도 못 추릴 판이었습니다. 차대석은 제가 쥔 것이 재물인 줄만 알았지 실은 제 목을 감을 밧줄인 줄은 몰랐지요. 오만한 자의 곳간이 높이 쌓일수록 그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밖에서 막덕은 조용히 마지막 판을 짜고 있었지요. 계책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막덕이 폐창고에서 곡식 장부를 살피고 있는데 억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스승신 객주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기별이었습니다. 막덕은 장부를 팽개치고 스승의 집으로 내달렸지요. 방 안에 들어서니 신객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스승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지요. 막덕은 스승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신객주는 신락 같은 눈을 떠 막덕을 알아보고는 희미하게 웃었지요. 스승은 곡식은 잘 모이고 있느냐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덕이 서관에 큰 배가 곧 송도로 온다고 아뢰자 스승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요. 신객주는 마른 입술을 달싹여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곡식을 풀거든 굶은 이에게는 값을 묻지 말아라. 돼질만은 끝까지 속이지 말고. 막덕은 눈물을 삼키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자 신객주가 떨리는 손을 뻗어 막덕의 품에 있던 낡은 대박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스승은 그 대박을 막덕의 두 손에 다시 꼭 쥐어주었지요. 이 대박이 이제 너를 지켜줄 게다. 그 말을 끝으로 신객주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40년을 한 톨도 속이지 않은 늙은 상인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호롱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다 사그라들었습니다. 막덕은 스승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지요. 어미를 잃던 그 겨울처럼 또 한 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막덕은 스승의 야윈 손을 제 뺨에 가만히 갖다 대었지요. 그 손에는 아직 온기가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마지막까지 쥐어준 대박이 막덕의 무릎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지요. 막덕은 그 대박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그가 평생을 바친 신용은 이 대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막덕은 눈물 속에서도 그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막덕은 오래도록 스승의 손을 놓지 못했지요. 그러나 스승이 쥐어준 대박의 서늘한 감촉이 무너지려는 막덕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막덕은 눈물을 닦고 대박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스승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 눈물이 다 헛것이 될 터였습니다. 막덕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신객주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은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빈소를 채웠지요. 평생 신용 하나로 살다 간 늙은 객주를 팔도의 상인들이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차대석은 그 빈소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그는 도리어 늙은 객주가 죽었으니 막덕도 이제 뒷배가 없어졌다며 비웃었습니다. 막덕을 막을 자가 사라졌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차대석은 몰랐습니다. 신객주는 죽으면서 막덕에게 가장 큰 무기를 남기고 갔다는 것을요. 그것은 곳간의 곡식도 은자도 아니었지요. 40년을 쌓아온 사람의 신용, 그리고 한 톨도 속이지 않는 대박이었습니다.
막덕은 스승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지요. 반드시 이 돛박으로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곡식을 감춘 자를 그 곡간과 함께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서관의 바다에서는 곡식을 가득 실은 큰 배가 송도를 향해 돛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관의 곡식 배가 송도로 오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저작거리의 굶주림은 하루하루 깊어만 갔지요. 그런데 차대석의 곡간에서는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너무 급히 쟁여둔 탓에 아래쪽 곡식 섬이 눅눅하게 썩기 시작한 것이지요. 곡간 문틈으로 쉰내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차대석은 곡간을 열지 않았지요. 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두려워 썩어가는 곡식을 끌어안고도 자물쇠를 더 굳게 채웠습니다. 곡식이 썩어 나가는데 백성은 굶어 죽으니 이보다 더한 악행이 없었지요. 막덕은 그 소식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막덕은 더는 배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지요. 그니는 폐창고에 감춰둔 곡식을 조금씩 헐어 성 밖에서 몰래 죽을 쓰기로 했습니다. 언년 할멈과 동네 안악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지요.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좁쌀을 풀어 멀건 죽이나마 밤새 끓였습니다. 새벽이면 굶주린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성 밖으로 모여들었지요. 막덕은 그 죽을 돛박이 아니라 국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떠 주었습니다. 죽 한 그릇에 다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뜨고 늙은이가 기운을 차렸지요. 백성들은 막덕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오래 숨겨질 수는 없었지요. 차대석의 왈자들이 성 밖의 죽 가마를 알아채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발길로 가마솥을 걷어차 죽을 땅바닥에 쏟아버렸지요. 곡식을 어디서 빼돌렸느냐, 당장 창고를 대라. 백성들이 놀라 흩어지는데 억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억수는 두 팔을 벌려 가마솥을 지키며 버텼지요. 이 죽은 굶어 죽는 사람 먹일 죽이오. 어디 걷어차 보시오. 왈자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억수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들어 억수의 곁에 섰지요. 수십 명이 눈을 부라리며 둘러서자 왈자들도 함부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왈자들은 이를 갈며 물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백성들은 쏟아진 죽을 보며 발을 굴렀지만 억수가 다시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언년 할멈과 안악들이 얼마 남지 않은 좁쌀을 탈탈 털어 다시 죽을 쑤었죠. 멀건 죽 한 그릇이 남아 그날 새벽에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덕은 그 죽을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일일이 물어 마음에 새겨두었죠. 누가 몇 식구를 데리고 굶는지, 누구네 아이가 병들었는지 낱낱이 기억해 둔 것입니다. 훗날 곡식을 풀 때 가장 급한 이부터 먹이기 위함이었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작거리의 인심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썩히며 값을 쥐어짜는 차대석을 이를 갈며 미워했지요. 반대로 제 것을 헐어 죽을 먹이는 막덕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병난 나루의 뱃사람들과 저작거리의 지게꾼들까지 막덕의 편에 서기 시작했죠. 그들은 은밀히 막덕을 찾아와 무슨 일이든 돕겠노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막덕이 20해 쌓은 신용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막덕은 그 손들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서관의 곡식 배만 무사히 닿으면 이 모든 준비가 한꺼번에 터질 참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차대석의 눈초리도 심상치 않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막덕이 뒤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그 교활한 도구도 슬슬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지요.
차대석의 모짐은 곡식을 감추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한켠에 작은 곡물상을 하던 늙은이가 하나 있었지요. 곰보 영감이라 불리던 마음씨 순하고 되질 바른 이였습니다. 그 영감도 지난해 차대석에게 얼마간 빚을 지고 있었지요. 흉년이 들어 장사가 안 되니 영감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차대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빚문서를 들이밀었지요. 빚 대신 곳간과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 일렀습니다. 영감이 사정사정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차대석의 왈자들이 들이닥쳐 영감의 세간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당장 나가라. 늙은 영감과 그 안악은 한겨울 길바닥에 그대로 나앉고 말았지요. 어린 손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부모 곁에서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를 갈았지요. 곡식을 산더미로 쌓아두고도 빚진 늙은이의 집까지 빼앗는 그 모짐의 치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문을 들은 막덕이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막덕은 길에 나앉은 곰보 영감의 식구를 두말 없이 거두었습니다. 제 상단도 텅 비어가는 처지였지만 막덕은 마다하지 않았지요. 영감의 식구에게 죽 한 그릇을 먹이고 폐창고 한켠에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곰보 영감은 막덕의 손을 붙들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영감은 저작거리에서 오래 곡물을 다룬 터라 차대석의 곳간 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덕에게 차대석의 곳간, 곡식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귀띔해 주었지요. 아래쪽 곡식이 눅눅하게 상하는데도 값 때문에 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막덕에게 큰 힘이 되었지요. 곰보 영감뿐이 아니었습니다. 차대석에게 곳간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자식을 잃은 이가 저작거리에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하나둘 막덕의 폐창고로 모여들어 무슨 일이든 돕겠노라 손을 보탰습니다. 차대석이 곡식을 끌어주며 백성의 원한을 쌓는 동안 막덕은 그 원한을 신망으로 바꾸어 품에 안은 것이지요. 곳간에 쌓인 곡식은 차대석이 더 많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막덕이 더 많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곧 닥칠 마지막 싸움에서 곡식보다 무서운 힘이 될 것이었지요. 화근은 뜻밖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작거리 거강꾼 하나가 차대석에게 빚을 지고 있었지요. 그자는 막덕의 죽 가마 언저리를 기웃거리다 서관에서 큰 곡식 배가 온다는 낌새를 챘습니다. 거강꾼은 빚을 탕감받을 욕심에 그 길로 차대석에게 달려가 고해바쳤지요. 날이 막덕이 서관에서 곡식 배를 몰래 띄웠답니다. 그 배가 닿으면 고가가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는다 합니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대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막덕에게 감쪽같이 놀아났음을 깨달았지요. 막덕이 다급한 척 곡식을 사간 것도 고가가 더 오른다는 소문도 죄다 미끼였던 것입니다. 차대석은 빚을 내어 곡식을 최고가로 산더미처럼 끌어안고 있었지요. 만약 그 큰 배가 다 고가가 무너지면 그는 한양 전주의 빚에 깔려 그대로 파산할 판이었습니다. 차대석은 이를 부드득 갈며 왈자 우두머리를 불러들였지요. 그 배가 송도 땅에 짐을 부리게 두어선 안 된다. 병난 나루든 갈대 샛나루든 물길이란 물길은 죄다 틀어막아라. 차대석의 명이 떨어지자 왈자 수십 명이 예성강 나루마다 진을 쳤습니다. 큰 나루는 물론이고 스승이 일러준 갈대 샛나루까지 겹겹이 지켜섰지요.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된 차대석은 더 독한 수를 썼습니다. 그는 막덕이 상단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빌린 빈문서를 수소문했지요. 차대석은 그 빈문서를 웃돈까지 얹어 전당포에서 몽땅 사들였습니다.
이제 막덕의 상단과 폐창고는 언제든 차대석이 빚을 빌미로 차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곡식 배가 닿기도 전에 막덕의 발밑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편 서관의 곡식 배는 그런 사정도 모른 제 송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높은 파도를 넘고 밤바다를 지나 배는 꾸역꾸역 예성강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루의 다다른 뱃사람들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죠. 어느 나루에나 몽둥이를 든 왈자들이 시퍼렇게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짐을 부리지 못한 채 강 어귀에 발이 묶이고 말았죠. 곡식을 가득 실은 배가 코앞에 송도를 두고 강물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막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막덕은 눈앞이 아득해졌죠. 차대석이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채고 선수를 쳤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차대석이 빈문서를 사들여 상단을 차압하려 한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막덕이 20회를 걸고 던진 승부수가 마지막 고비에서 통째로 얼어붙고 만 것이죠. 곡식 배가 강 어귀에 발이 묶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퍼졌습니다. 막덕이 큰 곡식 배를 들여온다는 소식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백성들이었지요. 그 배가 코앞에서 짐도 못 부린 채 묶였다 하니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드리웠습니다. 굶주린 이들은 감기슬기 보이는 언덕에 올라 곡식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저 배의 곡식이 그득한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굶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의 한숨이 강바람을 타고 무겁게 흩어졌지요. 반면 차대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고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고는 막덕이 곧 무릎을 꿇으리라 비웃었지요. 차대석은 사람을 풀어 막덕의 배가 며칠만 더 묶여 있으면 곡식이 죄다 상할 것이라 떠벌렸습니다. 그리되면 막덕은 빚만 산더미로 진 채 알거지가 될 판이었죠. 게다가 차대석이 막덕의 빚문서를 사들여 상단을 차압하려 한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20회를 쌓은 막덕의 상단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긴 것이지요. 억수는 그 소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차 도고의 집으로 쳐들어가겠다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나 막덕은 억수를 말릴 뿐 홀로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막덕은 밤새 폐창고에 앉아 낡은 대빵만 어루만졌지요. 20해 전 어미를 잃던 그 겨울처럼 세상이 다시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을 죄다 걸었는데 마지막 고비에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으니까요. 그러나 막덕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 배에 실린 것은 곡식만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막덕은 대박을 품에 꼭 안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스승은 곡간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쌓은 것이 지켜주리라 하지 않았던가. 그 말이 참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증명될 때였습니다. 막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날이 밝는 대로 몸소 나루로 나가 보기로 했죠. 제 눈으로 그 얼어붙은 강기슭을 확인하고 마지막 길을 찾아볼 참이었습니다. 막덕은 한달음에 예성강 나루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곡식 배는 강 어귀에 뜬 채 짐을 부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나루터마다 왈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시퍼렇게 지켜섰습니다. 뱃사람들이 몇 번이나 배를 대려 했지만 그때마다 왈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막았지요. 곡식 섬을 실은 배는 여름 강물 위에서 하염없이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막덕에 애가 바싹바싹 타들어갔지요. 장마철 습기에 며칠만 더 지나면 배 안의 곡식마저 눅눅하게 상할 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차대석의 차인들이 빈문서를 들고 막덕의 상단에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저당 잡힌 상단과 폐창고를
당장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빈 문서가 차도고 손에 넘어갔으니 이 상단은 이제 차도고 것이오. 오늘 안으로 곳간 열쇠를 내놓으시오. 막덕은 하루아침에 20회를 걸고 모은 모든 것을 빼앗길 처지가 되었지요. 곡식은 코앞에서 썩어가고 상단은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막덕은 텅 빈 상단 마당에 홀로 주저앉았지요. 품에서 낡은 대박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해 전 어미를 잃던 그 겨울처럼 세상이 온통 캄캄하게 느껴졌지요. 곁에서 억수가 주먹을 부르쥐고 발을 굴렀습니다. 제가 저 왈자들을 다 때려눕히겠습니다. 막덕은 고개를 저었지요. 억수 혼자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나루마다 진을 친 왈자 수십을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힘으로 힘을 이기려 들면 애먼 사람만 다칠 뿐이었습니다. 막덕은 텅 빈 상단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20회를 함께 부대낀 차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앞을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사람만은 잃지 않겠다고 막덕은 마음을 다잡았지요. 막덕은 대박을 어루만지며 스승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지요. 곡간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쌓은 것이 너를 지켜주리라던 그 말을요. 그 순간 막덕의 머릿속에 번쩍 불이 켜졌습니다. 차대석이 사들인 것은 나루와 곡간과 빈문서뿐이었지요. 그가 끝내 사들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송도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왈자 수십 명이 나루를 막는다 한들 백성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나서면 어찌 될까요? 곡식을 왈자가 지키는 큰 나루로 부릴 것이 아니라 백성의 등짐으로 실어 나르면 그만이었지요. 막덕은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끈이의 눈에 다시 형용한 빛이 돌아왔지요. 막덕은 억수에게 나직하나 단단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억수야, 지게꾼과 뱃사람들을 조용히 불러 모아라. 오늘 밤 송도의 백성이 곡식을 치고 나를 것이다. 그날 저녁 막덕은 언년할멈을 비롯한 백성들을 은밀히 찾아다녔습니다. 막덕이 사정을 말하자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 팔을 걷어붙였지요. 제 목숨을 살린 죽 한 그릇의 은혜를 이제 곡식을 나르는 등짐으로 갚을 참이었습니다. 20해 쌓인 신용이 마침내 수백 개의 등짐으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막덕의 폐창고에는 은밀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년할멈과 곰보 영감을 비롯해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건진 백성들이 하나둘 찾아왔지요. 병난 나루의 뱃사람들과 저작거리의 지게꾼들도 어둠을 밟고 모였습니다. 막덕은 등잔불 아래 사람들을 둘러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계책을 풀었지요. 곡식 베는 왈자가 가장 적은 갈대밭 샛나루로 슬며시 몰아대기로 했습니다. 왈자 수십이 나루를 막아도 백성 수백이 한꺼번에 곡식을 치고 나르면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뱃사람들은 배를 대고 지게꾼들은 곡식 섬을 치고 안악들은 돛박으로 나달 한 톨까지 쓸어 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맡은 일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막덕의 마음 한켠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왈자의 몽둥이 앞에 백성을 내세우는 일이었으니까요. 행여 애먼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할까 두려웠지요. 막덕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억지로 나설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언년할멈이 주름진 손을 내저으며 나섰지요. 막덕 행수, 우리가 언제 억지로 나왔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라면 사람 구실 한 번 하고 죽겠소. 곰보 영감도 굽은 허리를 펴며 거들었습니다. 길에 앉은 저를 거둬준 은혜를 이 밤에 갚겠노라 하였지요.
한 사람 두 사람 백성들이 저마다 주먹을 부르쥐고 뜻을 모았습니다. 누구 하나 삭슬 바라거나 뒤로 물러서는 이가 없었지요. 막덕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곡간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쌓은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막덕은 새삼 스승의 말을 깨달았지요. 막덕은 품에서 낡은 돛박을 꺼내 사람들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돛박으로 되질한 톨 속이지 않고 살아온 20해가 오늘 밤 이 사람들로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막덕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막덕이 돛박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사람들도 하나같이 몸을 일으켜 어둠 속 강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등짐이 이제 송도의 운명을 지고 나설 참이었지요. 예성강 어귀에는 달도 없이 어둠만 짙게 깔렸습니다. 막덕은 뱃사람들에게 은밀히 기별을 넣었지요. 왈자가 가장 적은 갈대밭 기슭으로 곡식 배를 슬며시 몰아 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나르자면 사람이 있어야 했지요. 바로 그때 어둠 속 갈대밭에서 하나둘 횃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송도의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강기슭으로 꾸역꾸역 모여든 것이었지요. 지게꾼도 뱃사람도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건진 늙은이도 모두 나왔습니다. 언년 할멈은 손주를 등에 업고서도 돛박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있었지요. 수백 명의 백성이 강기슭을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막덕이 돛박을 높이 치켜들자 백성들이 우렁차게 화답했지요. 곡식을 나릅시다. 우리 손으로 나릅시다. 막덕 행수가 우리를 살렸으니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요. 백성들은 줄지어 배로 올라 곡식 섬을 등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섬씩 한 섬씩 곡식이 사람의 등을 타고 강기슭으로 옮겨졌지요. 횃불이 강기슭을 대낮처럼 밝혔고 곡식 섬을 친 사람들의 그림자가 물결 위로 길게 일렁였습니다. 늙은이는 반 섬을 치고 젊은이는 두 섬을 치고 비탈을 올랐지요. 아이들까지도 제 몸통만 한 나달 자루를 품에 안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다 내색하는 이가 없었지요. 곰보 영감은 굽은 허리로도 곡식 섬을 치고 배와 기슭을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언년 할멈은 손주를 등에 업은 채 돛박으로 배 바닥에 흩어진 나달까지 알뜰히 쓸어 담았지요. 뱃사람들은 배가 기우뚱할세라 곡식 섬을 차곡차곡 어깨에 얹어 주었습니다. 지게꾼들은 익숙한 솜씨로 지게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지요. 강기슭에는 어느새 곡식 섬이 작은 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하나의 물결처럼 이어졌지요. 그것은 20해 막덕이 쌓은 신용이 수백 사람의 등을 빌려 곡식으로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뒤늦게 낌새를 챈 왈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몰려왔습니다. 멈춰라. 그 곡식에 손대는 놈은 뼈도 못 추린다. 그러나 수십 명의 왈자로 수백 명의 백성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곡식 섬을 친 채 어깨를 맞대고 밀고 나아갔지요. 왈자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들면 백성열이 몸으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억수는 맨 앞에 서서 곡식 섬을 산더미처럼 지고도 성큼성큼 걸었지요. 왈자 하나가 억수의 앞을 가로막자 억수가 어깨로 슬쩍 밀치니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다른 왈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백성들이 삽시간에 그들을 겹겹이 에워쌌지요. 수백의 성난 눈빛 앞에서 왈자들의 몽둥이도 스르르 힘을 잃었습니다. 평생 곡간지기로 겁만 주던 그들이 성난 민심 앞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지요. 개중에는 슬그머니 몽둥이를 내던지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자도 있었습니다. 왈자들이 아무리 겁을 주어도
굶주림을 겪은 백성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의 눈빛에 눌려 왈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지요. 그렇게 곡식은 강물이 터진 듯 저작거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막덕은 곡식이 실려나가는 길목마다 서서 백성들을 다독였죠. 누구 하나 삭슬 바라고 나선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목숨을 살린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 하나로 밤새 등짐을 졌지요. 곡식 배가 텅 비어갈 무렵 동력 하늘이 부옇게 밝아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차대석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곡식이 이미 저작거리 한복판에 산더미로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왈자로 막은 것은 나루였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곡식은 자물쇠로 가둘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차대석이 20해 곳간에 쌓은 것보다 막덕이 20해 사람에게 쌓은 것이 더 컸던 것입니다. 차대석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지만 백성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막덕은 저작거리에 쌓인 곡식 앞에 서서 밤새 등짐을 진 백성들을 둘러보았지요. 20해를 쌓은 신용이 마침내 온 송도를 살릴 곡식이 되어 눈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막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곡식으로 차대석이 쥐고 흔들던 고가를 단숨에 무너뜨릴 차례였지요. 날이 밝자 막덕은 저작거리 한복판에 곡식섬을 죄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곡식을 사려는 이에게 원래 값 그대로 한 푼도 더 얹지 않고 되어주었지요. 값을 치를 형편이 못 되는 굶주린 이에게는 아예 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막덕은 스승이 물려준 낡은 대박을 손에 들었지요. 그 대박으로 좁쌀을 대어 굶주린 백성의 자루에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아 주었습니다. 한 톨도 모자람 없이 도리어 한 줌씩 더 얹어서 말이지요. 곡식을 받아 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막덕이 대박질을 하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니의 눈앞에 20해 전 그 겨울이 자꾸만 겹쳐왔기 때문입니다. 대박이 모자라 매를 맞고 쓰러지던 어미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때 어미가 받지 못한 그 한 줌을 막덕은 지금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었습니다. 막덕은 대박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나직이 내었지요. 어머니, 이제야 그 한 줌을 세상에 갚습니다. 막덕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해 묵은 하늘 씻어 내리는 눈물이었죠. 막덕은 대박에 좁쌀을 수북이 담아 굶주린 아이의 두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그 좁쌀을 한 줌 입에 넣고 오물거리자 막덕의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졌죠. 20해 전 제 어미가 끝내받지 못한 바로 그 한 줌이었습니다. 막덕은 그 한 줌을 이제 수백 수천의 손에 되돌려 주고 있었지요. 곁에 선 억수도 고개를 돌려 굵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받아들 때마다 막덕의 대박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그 낡은 대박이야말로 굶주린 목숨을 살린 참된 보물이었으니까요. 언년 할멈이 손주를 안고 다가와 막덕의 손을 붙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같이 목이 메었지요. 곡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 고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은자 한 양을 웃돌던 쌀 한 대 값이 하루아침에 봄철 값으로 뚝 떨어졌지요. 아니, 곡식이 넘쳐나자 값은 예전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막덕의 곡식으로 몰려들었지요. 누가 이제 차대석의 썩은 곡식을 비싼 값에 사겠습니까? 차대석의 곳간에 산더미로 쌓인 곡식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최고가로 쟁여둔 곡식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된 것이지요. 차대석은 곡간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치우려 했지만 사려는 이가 없었죠. 게다가 아래쪽 곡식은 이미 쉰내를 풍기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쥐면 쥘수록 부자가 되리라던 그의 셈은 정반대로 뒤집혔지요. 곡식을 산더미로 쥔 바로 그 손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것입니다. 저작거리에는 굶주림 대신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배를 두드리며 골목을 뛰어다녔지요. 백성들은 막덕을 되질 바른 행수라 부르며 손을 모아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막덕은 우쭐하지 않고 담담히 뒷박질을 이어갔지요. 막덕이 곡식을 풀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송도 저작거리는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굶어 쓰러지던 사람들이 하나둘 기운을 차리고 일어섰지요. 곰보 영감의 식구도 언년 할멈의 손주도 다시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골목에서 팽이를 치며 뛰노는 소리가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곡식을 살 때마다 막덕의 뒷박에 손을 모으고 고마워했습니다. 막덕은 여전히 굶은 이에게는 값을 묻지 않고 넉넉한 이에게만 제값을 받았지요. 그러면서도 곡식을 함부로 헤프게 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흉년을 헤아려 얼마간은 곡간에 갈무리에 두는 것도 잊지 않았죠. 스승이 일러준 대로 값이 오르면 풀고 값이 내리면 사두는 이치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송도의 곡간은 차츰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반면 차대석의 곡간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더미로 쟁여둔 곡식은 값이 폭락해 애물단지가 되었지요. 게다가 아래쪽 곡식은 이미 쉰내를 풍기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 곡식을 팔아 한양 전주의 빚을 갚으려던 셈은 완전히 어그러졌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 전주가 보낸 빚 독촉 서신이 차대석의 집에 날아들었습니다. 정한 날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곡간이며 집이며 죄다 넘기라는 것이었지요. 차대석의 발밑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삭슬 받지 못하게 된 왈자들이 먼저 등을 돌렸지요. 한 놈, 두 놈 슬그머니 차대석의 곁을 떠나더니 이내 곡간을 지키는 이조차 몇 남지 않았습니다. 빈문서를 굴리며 상인들을 부리던 차인들도 낌새를 채고 도망쳤지요. 곡식을 그어쥐고 천하를 손에 넣은 듯하던 도고가 순식간에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한때 그의 눈치를 보며 굽실대던 상인들도 이제는 그를 본체만 채 지나쳤지요. 곡간에 산더미로 쌓인 곡식이 무색하게 그의 곁에는 사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차대석은 텅 비어가는 곡간에 홀로 앉아 이를 부드득 갈았지요. 그는 제가 망하게 된 것이 온통 막덕 탓이라 여겼습니다. 곡식을 풀어 곡간을 무너뜨린 막덕이 원수처럼 미웠지요. 차대석의 두 눈에 시뻘건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망해가는 마당에 이성을 잃은 차대석은 무서운 마음을 품기 시작했죠. 제가 망하게 생겼으니 막덕이 풀어놓은 저 곡식마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이 사라지면 다시 값이 오를 테고 그러면 썩은 곡식이라도 팔아볼 수 있으리라는 독한 셈이었지요. 그날 밤 차대석은 남은 왈자 몇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통과 부싯돌이 들려 있었지요. 차대석은 그 왈자들에게 기름과 횃불을 들려 저작거리로 내보냈습니다. 막덕이 풀어놓은 곡식 더미에 불을 질러 다 함께 잿더미로 만들 속셈이었지요. 제가 망하게 생겼으니 백성이 살아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대석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지요. 그 곡식을 밤새 지키는 것이 다름 아닌 송도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요. 백성들은 제 손으로 나른 곡식을 지키려
밤마다 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왈자들이 기름통을 들고 다가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백성들이 우르르 일어섰죠. 억수가 앞장서 왈자 우두머리의 멱살을 단숨에 틀어주었습니다. 곡식에 불을 지르려 했겠다. 이 천벌 받을 놈들. 왈자들은 기름통을 떨어뜨린 채 사방으로 붙들렸죠. 바로 그때 저작거리 어귀에서 관솔불이 줄지어 다가왔습니다. 개성 유수가 밤 순찰을 돌다 소동을 듣고 몸소 나선 것이었죠. 유수는 며칠째 이어진 고가 대란과 막덕의 구유를 눈여겨보고 있던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붙든 왈자들과 땅에 나뒹구는 기름통을 보고 대번의 사태를 알아챘죠. 백성들이 앞다투어 차대석의 죄상을 아뢰었습니다. 곡식을 독차지해 값을 10배로 올린 일이며 곡간에서 곡식을 썩힌 일까진 낱낱이 했죠. 급기야 곡식에 불까지 지르려 한 현장이 드러나자 유수의 얼굴이 서리빨처럼 굳어졌습니다. 이윽고 왈자에게 끌려 나온 차대석이 뻔뻔하게 발뺌을 했죠. 나는 모르는 일이오. 저 왈자들이 제멋대로 한 짓이오. 그러나 붙잡힌 왈자 우두머리가 이미 모든 것을 실토한 뒤였습니다. 차 도고가 곡식에 불을 지르라 시켰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빠져나갈 구멍이 막히자 차대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유수는 그 자리에서 차대석을 방화의 죄인으로 묶으라 명했습니다. 곡식을 감춰 백성을 굶기고 그의 불까지 지르려 한 죄가 하늘에 사무쳤도다. 저 도고를 옥에 가두고 그 죄상을 낱낱이 문초하라. 차대석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믿기지 않는 듯 넋을 놓았죠. 그의 몰락은 오랏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한양의 전주가 빚을 받으러 송도로 들이닥쳤죠. 그러나 차대석의 곡간에 남은 것은 밥도 없이 썩어가는 곡식뿐이었습니다. 곡식을 되팔아 빚을 갚기는커녕 곡간을 통째로 넘겨도 빚의 반도 못 갚을 지경이었죠. 삭슬 못 받게 된 왈자와 차인들은 뿔뿔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관가에서는 곡식을 매점의 백성을 굶긴 죄를 물어 차대석의 재산을 죄다 몰수했죠. 그 재물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되돌려줬습니다. 오랫동안 차대석에게 곡간을 빼앗긴 이들도 잃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되찾았죠. 곰보 영감도 빼앗겼던 곡간을 돌려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관가 앞에 모여 늦게나마 정의가 선 것을 함께 기뻐했지요. 곡식을 산더미로 쥐고도 끝내 빈털터리가 된 차대석의 처지를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곡식을 산더미로 쥐고 천하를 손에 넣은 듯 하던 도고가 결국 빈털터리로 옥에 갇힌 것이지요. 곡간에 재물을 쌓은 그의 이름은 그 썩은 곡간과 함께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대석이 옥에 갇힌 뒤 개성 유수는 이번 일을 소상히 적어 조정의 장계로 올렸습니다. 천한 여인의 몸으로 전 재산을 풀어 굶주린 송도 백성을 살렸다는 사연이었지요. 그 장계가 대궐에 이르자 임금이 크게 감복하였습니다. 임금은 막덕을 도성으로 불러올려 몸소 그 얼굴을 보고자 하였지요. 관비의 딸로 태어난 막덕이 임금 앞에 나아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임금은 막덕에게 무엇이든 소원을 말해 보라 일렀습니다. 벼슬을 내릴 수도 재물을 내릴 수도 있다 하였지요. 그러나 막덕은 엎드려 재물도 벼슬도 바라지 않는다 아뢰었습니다. 막덕이 청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지요. 흉년이 들어도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송도에 곡식 곡간을 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값이 오르면 곡식을 풀고 값이 내리면 곡식을 사두는 상평의 곡간이옵니다. 임금은 그 뜻을 참으로 가상히 여겼습니다. 제 배를 불리기는커녕 다음 흉년의 백성까지 헤아리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임금은 막덕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송도의 상평의 곡간을 세우라 명하였지요. 아울러 막덕의 의로운 이름을 길이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관비의 딸로 천대받던 여인이 마침내 신분의 벽을 넘어 이름을 남긴 것이지요. 소원을 이룬 막덕은 도성의 큰 은혜를 뒤로하고 송도로 돌아왔습니다. 막덕은 다시 저작거리에 나와 여느 때처럼 낡은 대박을 들고 돼지를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그 대박을 두고 물으면 막덕은 스승과 어미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되는 곧 하늘이며 돼지를 속이는 자에게는 하늘도 등을 돌린다는 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도 송도 사람들은 그 대박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곡간에 재물을 쌓은 도고의 이름은 그 썩은 곡간과 함께 스며뒀지만 사람 마음에 신용을 쌓은 여인의 이름은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았죠. 쌀한대의 정직이 만 섬의 곡간보다 무거운 법입니다. 이것이 송도 저작거리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되질 바른 행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